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스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점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공격 체계가 도입되면서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적을 사살하는 일명 킬러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백영일 교수님과 함께 내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네.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I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해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또 공격까지 자동으로 실행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될 법한 얘기인데 이게 이번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건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AI 전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AI 기능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게 주로 그런 것들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지정해 주는 것들을 되게 알고리즘화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딥러닝은 자기 스스로 신경망 조직을 만들어서 신경망 컴퓨터라고 그러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계통을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이나 모든 무기 체계들이 딥러닝에 근본을 둔 AI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했죠. 그 드론의 그 락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사람을 병사를 한 번 이렇게 딱 락인을 해버리면 어디를 숨든지 쫓아가서 그거를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살상 무기라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공포 영화네요. 뭐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을 사람 판단하는 데 쓰지만 그 드론 같은 데는 물체 움직임을 락인을 해놓고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살하는 이런 시스템을 AI가 이제 구성을 하고 드론에 이제 적용을 시킨 케이스들이죠. 그렇죠. 무섭죠, 사실은. 무섭죠. 네. 이름이 킬러 알고리즘. 이게 무슨 전적으로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AI 무기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작동이 되니까 네. 덜컥 이제 겁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미국의. 그렇습니다.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원래도 출범할 때부터 2003년에 출범할 네. 때 초도 자금을 CIA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자금을 받아서 출범을 했고 목표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탄생한 회사예요. 네. 이 프로그램을 이게 전산 프로그램을 뭐 이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군사적 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고 총이나 미사일 안 만들어서 그렇지 이거는 뭐 핵심 방위 산업체이잖아요. 아까 딥러닝 잠깐 말씀드렸듯이 팔란티어의 기본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온탈러지라는 거를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탈러지를 한 네 가지로 저는 분류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장갑차냐 아니면 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으면은 백영일 교수다. 그건 인스턴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프로퍼티인데 그 프로퍼티는 행동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영일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책 뭐 해리포터 책을 빌렸다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를 결정을 하고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인스턴트, 프로퍼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릴레이션십에서는 뭐 백영일 교수가 어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렸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유추해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 온탈러지의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클래스, 인스턴스, 프로퍼티, 릴레이션십에서 그걸 가진 걸 가지고 일단 검색 펑션을 넣고 그다음에 추론의 펑션을 넣고 그다음에 통합의 펑션을 넣으면은 배경일 교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추론해서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그게 팔란티어의 온탈러지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온탈러지가 뭐냐, 팔란티어가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는데 define 한다면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회사고 온탈러지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가진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팔란티어가 2001년도 그 9.11 사태 때부터 생긴 거고, 네. 거기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피터 틸이라는 친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CIA가 그거 말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새로 만든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인데 그 팔란티어가 지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군사 쪽에 저번에 이제 고담과 파운더리하고 나눈다 그랬는데 고담 쪽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아마 인공지능 그 전쟁에 관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짜주는 프로그램들인데 대부분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그 사족 로봇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만약에 기관총을 붙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기관총이 그냥 기관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열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로봇 렌즈를 장착을 한다면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형상으로 파악을 하고 열감지로 그러니까 열이 있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봐야죠. 인간이 가진 능력의 몇 배, 몇십 배에 해당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전투 로봇이 개발되고 여기에 장착되는 게 뇌 역할을 하는 게 팔란티어의 킬러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놀라운 건 이게 상상이 아니고 이미 미국 전술의 80%가 팔란티어 플랫폼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고 설계가 된다. 이게 벌써 얘기가 네.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전쟁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제 네. 얼마나 더 진보되냐가 문제지. 앞으로 이제 딥러닝에 의해서 점점 더 신경망 그러니까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발전이 될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hallucination, 그러니까 뭐 잘못된 그 AI가 주는 답변들을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서 정확해지는 게 위키피디아 메소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위키피디아 메소드가 맨 처음에 그 사전이 나왔을 때는 형편 없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무거나 다 올려놓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나니까 그리고 점점 수정할 수가 수정을 할 수 있고 수정하고 바로잡고 바로잡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바로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심했는데 요새는 할루시네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을 가지고 또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렇죠. 그거와 더불어서 AI 알고리즘을 같이 붙인다면은 엄청난 파워를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 메소드로 전부 다 킬링 죽인다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오류가 있는 것들을 전부 잡아내고 그 AI에서도 그런 것들을 딥러닝에 의해서 그렇죠. 한번 만들어낸 거를 이제 잡아 들어가면은 점점 더 정교한 AI 시스템, AI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의 그 한계가 점점 이제 사람은 점점 퇴보하는 쪽으로 AI 쪽은 점점 발전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래서 철학자들이 특이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인데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네. 지금 세계적인 미국의 무기 체계는 이제 킬러 알고리즘의 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네. 첨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또 강점이 또 있어요.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네.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K 무기를 지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 K 무기 뭐 K2 근데 K2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K2는 소총도 있고요. 네. K2라는 흑표 전차도 있습니다. 전차도 있고. 주로 지금 폴란드에서 사가는 거는 흑표 전차를 얘기하는 건데 네. 2022년부터 25년까지 올해 지금 선적까지 한 K2 전차를 한 180대 정도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K9 자주포. 전차 네.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한 200대 정도 사갔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가장 큰 손이긴 합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가 K9 전차는 전 세계에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전체 자주포 시장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제가 원고를 보니까 저 10개 나라에서 쓰고 있던데 비중으로 보면 50%다. 50%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역시 폴란드고요.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페루, 뭐 지역 상관없이. 지역 관계없이 한 2,000대 정도 팔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2024년 통계로 보면 2,000대 정도 우리가 K9을 팔았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아이덱스 2025 이게 이제 아프리카 최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방산 전시회 여기 나가서 이제 K2 전차가 네. 훨씬 업그레이드되는 거 보여줘서 깜짝 놀라게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봤고. 네, 근데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뭐 K1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시킨 그렇죠.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 표준 그게 미국 무기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155mm의 52구경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쫓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AD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 AD대라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인데 거기서 아주 효과를 많이 냈죠. 그리고 그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연구소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연구소는 한국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방산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산업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미국이 그렇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도 사실은 방산에서 방산용으로. 그렇죠, 나온 그렇죠. 거고 예, 그거에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산업이나 민간이 이제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K9 자주포죠. 이걸 자세히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근데 포니까 뭐 주물을 잘 떠서 다 만들면 되는 게 1인 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제작 시간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있고 이 깎는 기술 이 회전에서 나가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포스코 철강이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장갑용 철강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의 강철, 장갑 강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ADD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것들의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나토나 뭐 관계되는 데다가 이제 포탄도 수출할 수 있고 사실 포탄 수출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를 가져간 이상 우리나라의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쓰는 포나든가 이런 전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기 시장이 세계 표준을 미국을 쫓아가는 건데 그 미국을 쫓아가니까 북한이나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미국이 무기 많이 만들 것 같은데 무기 생산 능력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들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도 상당히 뒤처져 있고요. 중국이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북한이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북한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고 중국은 기술을 많이 쫓아오는데 역시 기술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만 못하다. 독일의 뭐 전차 같은 경우에는 피제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펜처 하우비체라는 겁니다. 펜처라는 거는 장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 하우비체라는 거는 곡사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ZH라고 이제 쓰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맨 처음에 국산이 쫓아가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뭐 한 3분의 2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과 파워. 그다음에 한 1,500 뭐 호스파워 정도 되는 엔진 마력을 갖고 있는 탱크들인데요. 그런 뭐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곡사포 이게 지금 K9이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 경쟁력 있게 빨리 만드느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주문을 하면 주문을 딜레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납기를 맞추는군요. 납기는 귀신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마 상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기를 생산을 해라. 그리고 국방부가 일정 부분을 항상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무기를 못 만듭니다가 아니라 방산업체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지원을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죠. 무기를 현대화해서 계속 바꿔라. 그래서 방산업체가 커진 거고 뭐 1991년에 그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다음에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24년, 25년까지도 평화의 시대인데 중국이 부상하는 바람에 이제 또 아니면 중동이나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이렇게 파국적으로 조금씩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가장 큰 거는 기술력이 있느냐, 세계 표준을 따랐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기를 믿을 만큼 정확하게 딜리버리가 되느냐, 요 세 가지가 가장 우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국뽕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맞아요. 이건 사실 기술 얘기죠. 네. 기술 테크놀로지 얘기인데 K방산 그러니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다가 이제 AI와 방금 얘기한 무기의 자동화 여기다가 이제 AI를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뭐 그록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러한 그 AI 거대 랭귀지 모델이나 모션 모델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좀 투자를 한다면은 그쪽이나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기업과 같이 어떻게 하모니를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국가가 일반적으로 돈을 퍼부어서 AI를 장려시킨다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부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샘 알트만이 하는 거고 그록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고 뭐 다 나눠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태가 발전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지 국가가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뭐 하드웨어 로봇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AI, LLM 모델도 만들고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뭐 규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칙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인간을 존엄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때의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오픈시켜서 자율 경쟁이 들어가는
한국의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분명히 이 전 정부 때 감축됐던 R&D 예산을 이게 강력하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키워서 교수님 말씀 따르면 이거를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민간이 강점 있는 것은 그걸 일단 따와야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 때 그 R&D 예산을 깎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새는 거를 막으라는 얘기였었는데 근데 뭐 가장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병폐가 뭐냐면은 가장 쉬운 게 전체적으로 30% 깎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옳지 않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재부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30%를 깎고 그럼 모든 R&D를 30% 깎는 건데 그거 옳지 않죠.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깎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야 다시 원상복귀 시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새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번 정부가 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새는 부분을 막고 장려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그렇죠. 하고 아주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마 전문가가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건 AI 전문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이 모든 거를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필요하고 그거를 결정권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아니면 결정권자 스스로가 이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과도한 그 애국주의나 국뽕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팔란티어 시스템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곧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양분을 어떻게 정부가 초기 자금 CIA가 됐듯이 우리도 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있을 만한 뿌리가 정말 앞으로 든든하게 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이게 국가의 미래하고 특히 국방이나 이런 것들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미국 같은 데는 CIA가 팔란티어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뭔지 거의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훨씬 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개의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린 많습니다.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연구 능력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타겟을 주면은 그것을 밤새워서라도 맞아요. 끝내고야 맙니다. 이 납기 맞추는 거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 3배 이상 빠르게 네, 납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생산 능력, 생산 기술입니다. 속도. 네.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면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 납기. 이런 것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이번 정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 얘기 많지만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얘기 계속 들려주시고요.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인 교수님 모시고 진화하는 방산 기술과 대응 방안 한편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